네, 이어서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포스코 플로우의 김기형 그룹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물류 트렌드 2024를 공저하셨으며 단국대학교에서 인공지능과 물류 응용이라는 부문에서 외래 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오늘은 북미 물류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현재 북미 관련 중소, 중견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공유와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 뭐 회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협회랑 오랫동안 관계를 맺다 보니까 좀 부탁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설명하게 됐고요. 특히나 저는 올해부터 이제 광양 제철소 안에서 저희 플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깐 근무하고 지금 KTX 타고 올라왔고 오늘 또 밤에 다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부분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북미 물류 시장에 앞서서 아까 이성우 박사님 포함해서 이제 송 교수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생각한 거랑 제가 준비한 자료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랑 많이 겹치긴 하거든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공급망 불확실성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한 20년 좀 넘게 이제 물류 업무를 해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LG 상사로 시작해서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더 오랫동안 근무하긴 했는데 저의 20년 정도 좀 넘어가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10년 단위로 반복되던 게 최근 들어서 불확실성이 올라가서는 한 5년 단위로 반복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리먼 사태 있지 않습니까? 리먼 사태 직전에 우리 BDI 지수가 최고치를 뚫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 팬데믹 전까지는 저는 사실 그 시기가 호황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팬데믹 그리고 홍해 사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반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5년 동안 제가 같이 일하던 해운 선사들이 저희는 해상 운송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운 선사들이랑 많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 의견으로는 이제 같은 역사적인 비대 10,000포인트 넘는 시기가 앞으로는 절대 없을 거다. 자기 살아생전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창출하는 그걸로 봤을 때 앞에 많이 설명하셨지만 그런 시기가 다시 한번 왔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물류 공급망 위기 안에서 저 개인적으로 겪은 게 몇 건이 있는데 2009년에 이제 리먼 사태 왔을 때 저희랑 같이 일하던 대우 로지스틱스가 한번 부도 파산 처리되면 법정 관리 들어갔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파산 처리에 들어가면서 저희 배가 폴란드 가다가 포스코 철강제를 실은 선박이 폴란드 앞바다에서 선주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선주가 저희 화물을 실은 채 물건을 안 내려준 적도 있고요. 그것도 처리해 줬었고 그다음에 2012년, 13년, 12년부터는 제가 중국 주재원 근무할 때 보면 그때도 잠깐 철강 시황이 되게 떨어져가지고 진짜 바닥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두에 한 1년씩 철강제를 보관을 하면서 중국에도 그 당시 유통상들이 자살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큰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손실을 다 메이크업할 정도로 철강의 가격도 회복하고 이런 것도 겪었고 2016년 말에 이제 제가 들어와서 이제 그때 트렌드가 이제 지금 이제 막 AI 스마트 물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파견 1년 정도 가 있을 때 스마트 물류 리더 맡으면서 좀 이렇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많이 조사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하드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못 따라줬었고 그다음에 파견 가 있는 동안 제가 또 우크라이나 출장도 갔었거든요. 곡물터미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터미널 개발하는데 제가 마침 파견 가 있는 동안 물류 전문가로서 어드바이스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도 이게 진짜 시장에 가능성이 있구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마찬가지로 제가 중국 근무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그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한참 제가 이제 관심 가졌던 게 1대1로가 우리나라 혹은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1대1로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물류를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물류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 얘기에 관해서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 페이지를 좀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제가 유럽 수출 배선 팀을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혹시 여기 해운 전문가도 계실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제가 그 아카데미 가서 좀 설명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제가 작년에 GA 선언을 4건을 처리했거든요. GA라고 하면 사실은 해운을 하시는 분도 그 20년 뭐 10년 20년 동안 한 건을 처리할까 말까인데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미사일 피격 받았던 거 제가 1월에 선적했던 배가 아직까지 그 배는 이름이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지브랄타 이글이라고 그 미국 그 주주 중에 한 분이 그 한 회사가 미국적이라서 1월에 미사일 피격을 받았던 선박이 거기서 피격을 받고 중동에서 좀 빠져나와가지고 물건을 전부 다 내리고 다시 유럽으로 보냈던 케이스도 있고요. 그 배는 사실은 수리를 못해서 그 중국으로 보내서 수리를 하고 대체 선박을 지브랄타 그 회사가 미국계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대체 선박을 투입해서 다시 그 파손돼 있고 그 오염돼 있는 화물들을 다 싣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물의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앞서 가지고 또 12월에 제가 1월에 갔던 12월에 소말리아 해적한테 제가 맡은 팀의 배가 한 척이 필압돼 있더라고요. 필압돼 있어서 그것도 지휘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3월에 다행히 인도 해군이 구출을 해주면서 그 선박도 돌려받았던 적이 있고 그리고 4월 3, 4월 그때도 또 한 척 또 지휘 선언을 또 했었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그거는 마이너한 건데 데드십 엔진 고장으로 데드십 선언을 하면서 지휘 선언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어디 특정 국가를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 지역에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해경이 데드십을 구출하면서 그 구출비로 500만 불 정도 요청을 했었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관행이죠. 사실은 뭐 개발도상국이나 못 사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고 또 8월에도 한번 또 미사를 한번 맞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이 많은 데만 가는지 몰라도 한 해에 지혜 선언을 뭐 4건을 처리한 케이스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아까 그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던 홍해 이런 사태들 그리고 그동안은 홍해를 통해서 유럽을 가던 게 그 희망봉을 통하면서 또 선사들도 어떤 또 불만이 많이 있었냐면 저희가 당초 계약은 홍해를 기준으로 물건을 싣고 유럽을 가게 돼 있었는데 그 희망봉을 통하면서 장기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그 어떤 의미에서 그 차액을 줄 의무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회사에서 그 협의를 통해서 좀 보상을 해줬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화주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적화보험을 들게 되거든요. 근데 전쟁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몇만 불, 2, 3만 불의 그 적화보험을 들면 될 거를 그 홍해의 그 후티 반군이 이런 공격을 함으로써 10만 불 이상, 20만 불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물류 비용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하나 또 그 탄소 국경세가 작년부터 지불을 했거든요. 저희 철강 같은 경우에는 한 톤당 한 1.5불, 1불 전후에 탄소 국경세를 유럽으로 지불하게 됐는데 그걸 당연히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EU에 들어가면서 어느 나라를 찍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 수식이 좀 복잡하거든요.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 터키를 경유해서 들어갈 경우에 그럼 전체 구간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내는 게 아니라 터키까지는 안 내고 터키 이후부터 내고 이런 저희가 다양한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비용을 좀 줄이는데 일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한 3분의 1의 제 요지가 될 것 같은데, 공급망 불확실성 때문에 물류 비용이 올라간다. 그리고 물류 비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자리는 저희가 물류업계나 뭐 학계 뭐 아니면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물류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물류를 하시는 분들의 몸값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좋은 효과도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먼저 여기 첫 페이지에도 결론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물류 기업 간의 그 합종 연행 혹은 한국 대기업 혹은 선사 이런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따라서 솔루션을 찾는 방법을 제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 겪은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도 같이 협업을 했고 선사도 같이 협업을 하고, 지혜 선언을 하면 이게 공동 훼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손해를 같이 분담하는 거거든요. 그 밸류에 의해서 선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선사 실제 선주도 있을 거고, 그 공동 훼손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조금 더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아까 송 교수님이 토탈 코스트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했지만, 저는 토탈 베너핏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우리 물류하는 분들의 어떤 의미에서 역할이 더 증대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 거의 요 페이지가 한 3분의 1 이상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홍해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통상 관세 정책, 이 부분은 미중 갈등, 미국의 관세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제가 뒤에 좀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 구조의 변화도 되게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속한 회사가 뭐 포스코 그룹에 있으니까 철강 쪽이죠. 철강 쪽이고 중후장대한 산업인데,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속한 포스코 그룹도 위기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출 흑자가 이제 되게 최대치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자동차 빼고 철강 빼고 이거 다 빼고 나면 15개 항목 중에서 8개 빼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왜곡이 돼 있는 거죠. AI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전부 다 기술 집약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고용 창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산업 구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우리 물류가 기존에는 어떤 의미에서 어시스턴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의미의 솔루션을 제안해 주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북극 항로도 마찬가지고 혹은 TSR, TCR 이런 부분들이 대안으로서 누군가 제시를 해 주는 거지, 화주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화주 기업 포스코에서 15년 근무하다가 포스코플로 옮겼지만, 결국 화주들이 고민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부분들을 하면서 물류를 보는 거랑 물류 전문가들이 솔루션을 제안하는 거랑은 분명히 그 깊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이, 심지어 우리 뭐 여기 협회도 저도 이제 같이 얘기도 많이 하지만, 협회에서 뉴스레터만 봐도 거기 물류에 관련한 뉴스도 보지만 화주들이 그런 거 안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누가 제시해야 되냐면 결국 물류 전문가들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관세 통상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준비한 자료는 사실은 제너럴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소재 공급망, 제가 속한 회사가 하는 업무가 소재 공급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재 공급망 측면에 조금 더 터치를 하고 제너럴한 부분으로 결론을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IRA나 뭐 USMCA 섹션 232 이런 것들은 사실 소재 부분이 강하긴 한데 좀 이제 업데이트는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철강 관세는 지금 50% 부과하고 있고 유럽에서 또 50% 부과한다고 하거든요, 내년부터. 그러면 우리 포스코에서 그 미국, 유럽에 수출하는 게 안 되겠죠.
사실 북미 진출 전략이지만 유럽에서도 이제 같이 50% 내년부터 50% 하고 쿼터도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되면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해서 수출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정 부분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류 라우트를 재설계하는 역할은 우리 물류 쪽에서 좀 제한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들 자체가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배제나 북미 역내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거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이나 이런 기조를 어떻게 그 올라탈지에 대해서 좀 물류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철강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50%거든요. 50%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까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5%의 쿼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멕시코 우회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거나 이런 다양한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증가, 물량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데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그리고 뭐 다양한 다른 제품 믹스와 목적지 다변화를 통해서 좀 제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부분은 좀 많이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뒤에 재현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IRA도 기존에는 어디서 팔 것인가 보다 광물이 어느 나라에 생산됐고 그리고 어디서 그 생산되는지 왜냐하면 원료를 수입해서 원료의 비중과 그리고 그 가치가 어디서 생산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그 하나의 목적이지만 동시에 그 FTA 파트너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USMCA도 마찬가지로 방금 나프타와의 새로운 버전인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역내 그 7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높이고 있고 철강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에 들어간 철강이 북미산이 일정 부분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북미랑은 직접 상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게 EU 수출이 원래는 미국이 막히니까 EU 수출을 좀 느렸거든요. 수익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근데 쿼터가 이제 50%의 관세뿐만 아니라 그 쿼터가 일단 반으로 줄인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거의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다시 미국으로 봐도 되거든요. 유럽 수출 하나, 미국 수출 하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결국 양쪽 다 뭐 동남아 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미국 쪽으로 철강은 좀 관심을 더 둘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포스코에서 그 미국 내 합작법인 투자나 지분 투자 이런 쪽으로 현대제철이랑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를 좀 우회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우회한다라고 해서 그냥 물류에 관여 그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그 안에 역내 물류도 발생하거든요. 제가 그 중국 주재원 근무할 때 느꼈지만 이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업무할 때 로컬 업체들이랑 일하는 거와 한국계 업체들이랑 일하는 거의 편의성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로컬 업체들이 뭐 비용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국 물류 업체들이 그 거기에 맞추면서 서비스를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했을 때 그 단가만 보고 그 업체 선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하이브리드로 뭐 멀티 소싱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철강의 소재 공급망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착안해서 접근이 가능할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 브라질 이런 데서 원료를 수입해서 한국에 생산하고 또 완제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소재일 수도 있지만 철강 코일, 후판 이런 거를 해외로 수출해서 거기서 다시 재가공하고 최종 자동차, 가전 요즘은 안 쓰던데 예전에 아이폰에도 철강이 들어갔거든요. 철강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이 리튬은 뭐 아르헨티나에서 오고 그리고 니켈 이게 넘어와 가지고 생산을 피처엠에서 하고 그리고 다시 배터리 LG나 삼성 이런 쪽에 SK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물류 플로우 안에서 물류 회사들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희 포스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망 안에서 그룹사의 그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구조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 그 라우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결국은 그룹사 따로 많이 가고 또 제가 예전에 LG에 근무할 때는 LG 지금은 이제 이름 바뀌었지만 판토스랑 근무를 했었거든요. 같이 일했는데 그때도 보면 판토스가 그 2000년 중반에 해외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맨 땅에 간 게 아니라 LG 그룹사를 따라서 LG 전자, 그 LG 디스플레이 같이 나가면서 그 기반을 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네 가지 뭐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쿼터 그리고 규제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환율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운영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로컬이 아니다 보니까 로컬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로컬 특유의 이슈들을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단가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조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싸다고 했는데 뭐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싸다고 계약을 했지만 결국은 그 속된 말로 배째라 모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배를 잡아서 장기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봉 우회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예 페널티를 물고 그냥 나는 운송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 무는 것보다 무는 게 운송하는 것보다 훨씬 손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건 앞에 나왔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광물의 의무 조달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27년 이후에 뭐 80%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미국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그 미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27년 이후 지금 현재 50% 수준이다. 핵심 광물의 비율이. 그러면 이 80%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라우트를 설계를 할 때. 그러면 그 사전에 물류 같은 경우에는 거점 확보나 아니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환율 부분을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돼 있는데 실제 지금 1,500원대까지 지금 최근 간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때랑 초기 팬데믹 때 비교하시면 물류비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우리가 달러로 받는 경우도 많고 달러로 이제 토탈 코스트는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국내 운송하거나 이런 거를 같이 녹여서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분은 원화로 하고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로 받고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 손실을 많이 따낼 수밖에 없는 게 물류의 좀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화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리하게 계약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니다 얘기하면 그럼 너 말고 다른 업체 하겠다. 대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해지를 위해서 그 글로벌 트레이드에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외화 즉 달러를 받는 그런 계약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쇄 효과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중견 중소 물류업체 같은 경우에 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그 다른 서차지에 그 옵션을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해운 같은 경우에 좀 이런 서차지 유가, 환율 이런 조건을 많이 넣기도 하고요. 특히 벙커시유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국내 계약 업무도 했을 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유가가 2,000원 뚫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때도 그 유가 연동제를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일정 부분 보전을 해줬던 국내 운송사한테도 보전을 해줬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주가 무조건 그 갑질하는 경우도 뭐 일부 있을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하면 요즘은 공정거래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대신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뭐 대기업 혹은 화주일 경우에 이게 합당한 근거 없이 그냥 퉁쳐서 얼마 올려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애로사항 부분이 그 성상화 교수님이나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견 중소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게 이제 해외 네트워크, 해외를 진출해야 되는데 이게 비단 그 미국뿐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그 제일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 다 팔려는 국가들밖에 없어요. 사는 국가는 그 미국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으로 진출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미국 진출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이런 이 파트너십 하나만 믿고 그 선복 트럭 철도 네트워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협회 같은 뭐 정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정부도 당연히 해 주셔야 되지만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도 이제 협회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협회가 좀 나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협회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한편으로는 뭐 코트라 같은 데서도 이것도 코트라 내용이거든요. 이 뒷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물류 네트워크 혹은 공동 물류 센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뒤에 그 애로사항 다음에 이제 제한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공동 물류라고 했는데 너무 제너럴한 그런 그 물류 센터를 좀 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공동 물류라고 해서 일반 창고만 짓는데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워낙 그 중소 중견 물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뭐 식품 콜드 체인이 있어야 되는 클러스트 형식으로 좀 약간 특화돼서 이런 공동 물류 창고나 아니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 내용 중에서 뭐 CJ도 뭐 그 신선 물류 쪽으로 돼 있으니까 CJ도 같이 끌어들여서 신선 물류의 물류 회사를 미국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좀 참여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느 누군가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나서야 되는데 원래 그 정부가 많이 애는 쓰지만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협회가 조금 더 나서주면 더 좋지 않을까. 협회랑 합의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저도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헷갈리던데 물류하시면서 여기 중소 중견 물류 회사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분 안 되거든요. 3명, 4명, 5명 많아야 뭐 10대명이 중견 물류 회사 수준이고 그 매출 뭐 그래도 몇백억씩 뭐 1000단위까지 하시는 회사 있는데 이런 것들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IRA부터 시작해서 섹션 232, 뭐 CBAM 이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트럼프 한마디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근데 이거를 기업들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규제 대응 플랫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하나 책임지고 헬프센터 혹은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이제 좀 정해주고 뭐 여기 KMI도 박사님이 어떤 의미에서 정부의 정책을 설계하는 연구기관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물류한다고 하면 저도 이제 사실은 학부의 전공이 중국어거든요. 중국어만 했거든요. 그냥 석사 박사를 이제 물류했는데 중국어만 하니까 사실은 LG 상사 처음 들어갔을 때 뭐 무역 하나도 모르고 물류 하나도 모르고 그랬는데 결국 미국 그 물류한다고 해서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인하우스로 뭐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누구를 같이 일할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뭐 우리 글로벌 포워딩 할 때 전부 다 국제 물류 주선업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이제 딱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해야 결국 누구한테 손을 내밀지도 그 정확하게 그 디파인을 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뒤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지만 내 창고 하나보다는 함께 쓰는 허브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좀 클러스트 기존에 이제 제너럴한 창고가 아니라 뭐 식품 아니면 반도체도 온습도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하나에 따라 그게
밸류가 그 일반 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반 창고에 넣었다가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그게 약간 손상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콜드체인 창고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을 그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에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공유에 거기에서 정보 공유를 우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는 거는 협회든 아니면 뭐 KMI든 이런 협단체 연구기관에 조금 중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제 대응 플랫폼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그 금융 여신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의미에서 운임, 뭐 디머리 디텐션, 보관료 이런 것들이 그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제 제가 표준 계약서, 물류 표준 계약서 부분이 수년 동안 꽤 오랫동안 뭐 그 해운업계에서도 논의되고 우리 물류업계에서도 논의되는데 결국은 화주의 계약서 위주로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가 좀 나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류 제가 다니는 회사는 뭐 좀 덜하겠죠. 대기업이니까. 근데 중견 중소 물류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진짜 전략적으로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들은 정부가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파트너링 말씀은 드렸는데 내가 아는 특히 대기업이 관계되는 파트너와 중소기업이 그 관계할 수 있는 파트너의 질의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질의 차이가. 근데 이거를 그 어떤 의미에서 그 대기업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 그 어느 정도 큰 파이는 분명히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을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올라타서 같이 베네핏 쉐어를 하는 측면에서 그 대기업과 중소 중견 물류업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사실은 뭐 이렇게 위기가 있다고 해도 결국은 기본 저력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데 중소 중견 기업은 그 이런 위기가 오면 사실 휘청휘청 될 때가 있거든요. 망하는 회사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 무작정 일방적으로 대기업한테 중견 중소 물류 기업을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고 중견 중소 기업도 일정 부분 그 베너핏 쉐어 하면 대부분 대기업이 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대기업도 사실은 이런 다양한 물류를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자 물류 회사들이 자기네 레거시에 포함되어 있는 그룹 물류 위주로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견 중소 물류 회사들의 그런 다양한 이것도 하나의 그 빅데이터로 볼 수도 있거든요. 시장을 파일을 뺏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이거 뺏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SCM 포럼인가 그 전시회 갔더니 제가 삼성 전자에서 오셨지만 삼성 SDS 첼로 그 전시회 부스에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그겁니다. 첼로가 중소 셀러들을 위해서 이걸 오픈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중소 셀러의 그 셀러를 지원했을 때에 그런 서포트할 수 있는 혹은 니즈 이런 것들이 클레임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걸 도와주세요. 그러면 삼성 SDS 같이 큰 회사가 여기에 투입하는 인적 자원과 그 삼성전자 혹은 대형 화주를 대상으로 투입하는 리소스가 결국은 똑같거든요. 근데 볼륨은 어떤 거는 매출 100억짜리, 어떤 거는 500만 원짜리 하는데 결국 그 대응해야 되는 그 리소스는 똑같이 투입되면 결국 그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선전용으로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의미에서 그냥 캐치프레이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중소 중견 업체도 대기업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그 수익을 쉐어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같이 매출을 공유하고 이런 쪽으로 좀 그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대기업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99%거든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래서 그 협업 모델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삼성, SDS, LG 판토스, 요즘 바뀌어서 LX 판토스, 뭐 저희 포스코 플로우 같은 경우에 기본 레거시 물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캡티브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얻는다라고 하면 그 중소 중견 물류 뭘 줄 수 있는지를 조금 고민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뭐 특화돼 있는 중견 중소 물류 기업도 그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물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또 컨설팅 부서도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그룹사 중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들 물류 회사 말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수출 지원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익적인 측면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제 안 받고는 못하지만 실비 정도 받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코트라처럼. 요거는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도 만약에 북미 진출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망의 주요 리스크가 뭔지를 그냥 카테고리 정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철강도 다르고 그 아까 뭐 삼성전자 모바일도 다르잖아요. 저희는 95%가 해상 운송인데 삼성전자 모바일은 50%가 항공 운송이잖아요. 그런 고객과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규제 대응 그리고 현지 인프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코트라도 있지만 그 코트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되게 정부에 속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 협회가 좀 나서면 좋겠다. 법률 통과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융보험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수은이나 무보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환해지를 꼭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됐고 시사점 정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주저리 했는데 쉽게 다시 랩업하자면 궁금한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그 위기에서 끝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 못 하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가 그냥 화두만 던져 드린 거고 이걸 해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위기가 우리한테 사업 기회가 돼서 어떤 의미에서 더 매출이나 이런 것들 대신 중요한 거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뭐 학교 공부가 아니라 이런 그 스터디를 하면서 비즈니스 스터디를 좀 많이 하셔야 화주가 차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 물류 기업 같은 경우에 이자 물류 회사들은 어떤 때는 또 화주 역할도 하거든요. 거꾸로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겪어온 바로는 LG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포스코 더 오래 다녔지만 마찬가지로 뭐 아이디어 뺏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으니까 충분히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김기영 그룹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네. 네. 관세 때문에 수출도 많이 에러가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제가 이 북극 항로 뭐 발표한 데 다니다 보면은 특히 포항 쪽에서 북극 항로를 통하면 이제 철강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조달 물류에서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스터디했을 때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를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러시아산 만약에 생션이 끝나가지고 러시아산 철광석을 가져올 경우에 지금 수입하고 있는 호주나 뭐 인도에서 가져오는 이 철광석 대비해서 뭐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추어질 수 있는지 또 단가하고 따졌을 때 뭐 가성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물류비 쪽으로도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그 원산지가 아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러시아가 되게 크잖아요. 사실은 그 러시아 석탄 수입이 여름부터 재개되긴 했거든요. 아직 근데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겠지만 예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꽤 많은 수량이 들어왔는데 러시아 제재 기간 동안 거의 제로였고 여름부터 이제 재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 이쪽 극동 쪽에서 가져오면 사실 물류비 많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가깝고 즉시 조달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러시아 물류를 위해서 하는 그 경제성은 딱히 고민을 안 해도 이미 가깝게 조달이 가능하고 또 북극 항로 관련해서 KMI 뭐 있을 때 저도 몇 번 가서 얘기도 듣고 좀 의견도 드리고 했지만 북극 항로가 한 10년 내에 사실은 뚫릴 가능성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10년 내에 근실 내에는 없는데 그게 원료 조달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수출하는데 유럽과 아까 박사님 그 라우트 보여주셨다시피 우리가 그 싱가포르에서 유럽 가는 거는 효과가 없고 우리 쪽에서 유럽 가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 지금 공급망 위기 안에서 그 지리학적 위기가 있는 그런 여전히 전쟁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국지전으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원료 조달 측면보다는 제품 쪽이 그 유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